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인 김기봉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교수님. 예, 저는 경기대학교 사학과 김기봉 교수입니다. 일단 화면 공유부터 제 토론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작게 보이실 수 있어서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돼. 어떻게 제대로 보이나요? 보이는데 아주 크게 보이는데요. 시원시원하게. 그러면 너무 큰 것 같은데. 네, 너무 큰 거니까요. 다른 식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재현 교수님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걸 정리해 주셨고 굉장히 좋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토론자 역할이라는 게 좀 다양성이 확보되려면 다른 의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다른 아이디어들이 좀 있어야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토론문을 썼습니다. 준비한 토론문을 읽겠습니다. 정재현 교수님이 발표 자료의 마지막 장에 쓰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인문사회학의 창조적 상상력을 극대화하자는 구호에 완전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인문학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반성해보면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학 교수의 주 업무는 교육과 연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과 연구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의 정복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유기체는 하지 못하는 집단기억을 축적하고 집단학습을 통해 문화적 진화의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각기 나름의 특기가 있습니다. 하늘을 잘 날거나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치거나 잘 달리거나 힘이 세거나, 동물들이 각기 그런 특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생물학적 진화의 덕분입니다. 그런 진화는 수백만 년의 지질학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학혁명 이후 불과 수백 년 동안에 하늘과 땅, 바다 모두에서 모든 동물의 특기를 능가하는 만능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유약한 유인원으로부터 출발하는 현생 인류가 그런 도약을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집단기억과 집단학습에서 비롯합니다. 그런데 4차 혁명 시대 인간의 집단기억과 집단학습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양산하는 빅데이터가 인간 집단기억의 총량을 완전히 초월했고,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이 인간의 집단학습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보를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로 전환해서 연결하고 결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에게는 전공과 장르의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융합 인재입니다. 이 학문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인문사회학의 창조적 상상력을 극대화하자는 말은 인공지능과 경쟁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인문사회학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한 단계 높이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인문사회과학자의 자기 전공의 틀에서 벗어나는 소통과 연결의 역량부터 강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인류는 유사일의 전례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지구 역사의 6번째 대멸종의 징조일 수 있고, 과학자들은 그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날마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류 생존이 걸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인문사회학자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학문의 근본 문제는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인문학 산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대학의 인문학자 가운데 이 산문에 대해 연구하고 답을 하는 인문학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문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인문대학이 어느 학과가 담당하고 있나요? 전공 인문학자는 많아도 인문학자는 없는 것이 오늘날 대학의 현주소입니다. 디지털 정보혁명이 가져올 문면사적 전환과 인류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뚜렷한 연구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인문학 위기를 부르짖으며 지원을 호소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인문학 진흥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동안 인문학 진흥을 위해 BK, HK 코어 사업을 했고 그리고 다시 플러스를 붙인 DK와 HK의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인문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연구는 연구자가 하는 것이지 사업이 연구를 진흥시키지 않습니다. 기존의 연구 지원 사업을 계속 확장하기보다는 선수가 될 수 있는 연구자부터 키우는 코칭 스태프의 싱크탱크부터 세우는 학술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전환에 맞춰서 대자기획, 비슷비슷한 연구 지원 사업을 기획하는 패턴을 종식하고 인문사회과학의 학문 생태계 판을 바꾸는 혁신을 모색해야 합니다. 연구비를 여기저기로 씨앗처럼 많이 뿌려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진화가 일어나려면 지질학적 시간이 걸립니다. 인간은 그런 생물학적 진화가 아니라 미래를 기획하는 집단학습으로 성공한 종입니다. 저는 대학을 단위로 해서 여러 학과 교수들이 모여서 하는 혁신 공유 대학으로는 학문 생태계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사업을 지원할 때는 함께 모여서 계획서 작성을 고민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엔 자기 학과와 자기 전공 이기주의로 되돌아가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학의 울타리 밖에 연구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새로운 길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대학은 혁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그럴 역량도 못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엘빈 토플러가 비미래에서 썼듯이 대학은 사회에서 가장 변화가 느린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다가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은 무한 경쟁의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기적 비전을 갖고 개혁을 하기보다는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지표 달성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와 코치가 역할이 다르듯이 연구와 정책은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인 대학의 인문학자들은 대부분이 자기 전공의 알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알을 깨고 부화할 수 있으려면 밖으로부터 어미닭의 부리가 필요합니다. 알 안에서 병아리가 달을 깨는 것을 한자로 줄이라고 표현하고 밖에서 깨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후에 문명 전환에 부응해서 인문사회과학의 학문 생태계를 재구성하려면 안과 박의 줄탁 동시가 일어나야 합니다. 과학은 연구재단 이외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있지만 인문사회 분야에는 그런 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가 없습니다. 연구재단은 심사평가기관이지 연구센터 컨트롤 타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먼저 자연과학의 기초과학연구원에 상응하는 인문사회과학을 위한 인문사회연구원부터 만들고 과촉의 역할을 하는 인문사회 총연합회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융합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안과 허브부터 마련하지 않고 예산만을 증액하는 것은 연구자들을 사업자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패단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국이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데 인문학이 뚜렷한 역할을 못하고 지원 사업으로만 연명한다면 결국 대학에서도 도태당할 것이 뻔합니다. 요약하면 기존의 재정 지원 사업이나 연구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를 위해 인문사회 과학의 진흥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대학을 단위로 해서 연구 지원 사업을 벌이는 체제를 지향하고 과학의 기초과학연구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문사회 연구원을 대학 밖의 싱크탱크로 설립해서 전공학과의 벽을 넘어 학문 간 연결을 자유롭게 하는 그야말로 융합 인재를 우선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과총과 유사한 조직으로 인문사회학자들의 연합체인 인사총을 허브로 해서 전공 이기주의와 대학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학문의 공농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번 국회 학술정책 토론회가 예산 증액의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4차 혁명 시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기봉 교수님 토론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발제하신 정재영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인문사회 문제가 자기 전공 틀에서 벗어나서 소통하고 연결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데에서는 두 분이 다 일치하시는데 또 이제 인문사회를 어떻게 진작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해결책은 완전히 반대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봉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인문사회 생태계 판을 바꾸는 혁신적인 이런 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안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포럼에서 세 번째 주제로 만든 이제 조직과 기구 이런 것까지 폭넓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같은 현상하고 같은 문제점을 보시지만 이렇게 이제 해결 방안을 다르게 낼 수 있는 게 바로 인문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두 분의 토론은 이제 잠시 후에 나머지 두 분의 토론이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 인제대학교 멀티미디어 학부 백진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백 교수님, 예, 공유하실 거 있으면 공유해 주시죠. 화면은 준비하지 못했고요. 예,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디자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제대학교의 백진경입니다. 오늘 인문사회 분야 미래세대 학술진흥 세미나에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대변하는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인문사회 총연합회 유동춘 공동회장님과 위행복 대표회장님, 개회사와 축사를 해주신 윤영덕 정청래 의원님과 주체로 참여해주신 김철민 박탄대 윤영덕 의원님과 축사를 해주신 김정식 인문사회 총연합회 공동회장님, 행사를 후원해주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의 발제에서 이화여대 정재영 교수님께서 학문의 다양성과 공생을 위한 학술 지원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과학기술 분야와 비교해 볼 때 학문 분야 간의 격차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학술 지원 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인문사회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 지원 예산의 약 10%, 1인당 연구비 측면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8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산하의 문화융복합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지난 3년간의 연구비는 인문사회 분야의 6분의 1 수준인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원 과제 수 현황에서도 예술체육 분야는 인문사회 분야의 18% 정도 예술 지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음악, 미술, 체육뿐 아니라 디자인, 영상, 뉴미디어, 영화 등을 포함하며 인문사회 분야 못지않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은 아직도 실기 창작 중심에 머물러 있고, 이런 연구에 대한 지원은 인문사회 분야 중에서도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관련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개인 연구나 집단 연구의 선정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0년 인문사회연구소 순수 학문형 선정률은 5%대에 머물고 있으며 문화융복합단에 지원한 20개의 연구소 중에서 단 한 군데만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을 보였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지원 예산이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신규 연구소를 많이 선정해 놓아 계속 지원 과제의 수가 많은 관계로 2020년에는 신규 모집 숫자가 지난해의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어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연구 과제에 대한 지원이 연구의 아이디어의 참신함이나 수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또한 한정된 연구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탈락한 연구자나 연구팀은 다시 경쟁에 뛰어들어도 지원을 받기 쉽지 않은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준비한 연구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경우 인문사회 분야 못지않게 한번 연구에서 멀어지게 되면 다시 연구를 시작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개인 연구나 집단 연구의 경우 기존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은 좋은 연구 성과를 낼 경우에 이미 구축한 연구 기반과 네트워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한두 번 과제 지원에서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귀한 연구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제안서를 보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재도전한다면 선정의 기회를 높여줄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비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분야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인문사회 분야 신규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을 위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포스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인간적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며 테크놀로지 역량과 인문사회적 역량을 두루 갖춘 융합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디자인 분야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미술적 소양과 표현을 위한 기술력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면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은 미술적인 표현 능력과 창의성 못지않게 클라이언트나 사용자를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균형감과 공감 능력, 소통, 협업 능력으로 대표되는 인간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기본 역량과 더불어 테크놀로지나 인문학, 사회과학 등과의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융합적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신규 학술 연구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고령화 인구의 정신적 웰빙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이렇듯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문사회, 문화, 예술, 체육 중심의 융복합 연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장으로 있는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도 디자인 중심의 융합연구로 중점연구소와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수도권에 위치한 인류대학에 속한 연구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와 같은 집단 연구 사업에 3차례나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자인 분야만을 고집하지 않고 타 분야 연구자들과의 융합 연구를 비교적 일찍 시작한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와 같은 비상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의 헬스케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커뮤니티 케어 디자인 관련 연구를 디자인과 사회과학, 보건의료의 융합연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인문사회 분야, 이에 포함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 부분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기존에 진행되는 연구의 지속과 심화가 필요하며 새로운 연구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연구 특성을 인정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잣대로 획일화하려는 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테크놀로지를 리드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연구들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인문사회, 문화예술, 체육 중심의 융합연구와 융합적 인간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문사회, 문화예술, 체육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과총에 해당하는 대표기관의 설립이 요구됩니다. 주제 발표에서 영국의 예술인문연구회 AHIC와 같은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단체의 명칭에는 인문사회와 더불어 문화 또는 문화예술 체육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문화예술 체육 분야를 대변할 수 있도록 토론의 기회를 주신 인문사회 총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네, 백 교수님 토론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오늘 토론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인문사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재정적인 지원 형태는 더 열악하고 예? 인문사회에 비해서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해 주신 게 이런 재정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이럴 때 결국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기구의 설립, 영국의 예를 이제 같이 발표문에서 인용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그리고 발표에서 이야기했던 혁신 공유대학 사업에서 이런 융합 모델 같은 것은 예술 분야에서도 이제 해왔고,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공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해서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행정학을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시경 교수님께서 토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공유하셨네요. 교수님 저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줌 수업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단국대학의 성시경 교수입니다. 지난해에 한국행정학회의 총무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회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행정학은 더구나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학문 분야이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학문 쪽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 다양한 분야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특히 학문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작성한 제 자료 발제문하고 같이 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만요. 이게 지금 갑자기 뜨지를 안 해서. 네, 이게 지금 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예. 제가 이게 간단하게 지금 PPT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오늘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다른 관점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것이 이제 행정학, 특히 이제 정책,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이런 지원이라든가 특히 재정 지원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항상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히 뭐 사회과학의 이제 다른 분야, 뭐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정치학이라든가 뭐 사회복지학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하고도 저 이렇게 항상 좀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사회과학을 뭐 전체 대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그 고민해 왔었던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인문사회 분야의 뭐 학술 지원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지금 현재 학술 지원이 이렇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혹은 이렇게 뭐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인문사회과학의 위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사실은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이제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학문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김기봉 교수님께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더구나 이제 사학과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체제 혹은 디파트먼트 체제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학 이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런 체제로 온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발전 경로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21세기에 있어서는 좀 다른 체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대학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대학을 이렇게 그대로 이전처럼 살려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대학의 모습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학문하는 모습 그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인문사회과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학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학문 그 자체의 생존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 학문이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실은 저희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특히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취업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문성합니다라는 말을 사실은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 학과에 이렇게 취업률 해봤자 뭐 40% 내외 이렇게 되고 이렇게 취업률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이렇게 교수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되어지고 있고 과연 이렇게 연구, 그러니까 인문학 혹은 이렇게 사회과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 연구 분야들이 사회적인 요구들에 얼마나 잘 부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 나타나고 있고 아까 이제 발제 자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학과에 이게 학생들이 오지 않는 문제. 결국은 또 뭐냐면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학원에도 그러니까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자체도 그러니까 인문학 연구, 이렇게 사회 부분 연구 이게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 후속 세대가 지금 현재 제대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 학문 내지는 혹은 이 그 고등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행정학이나 혹은 이렇게 정책학이 항상 갖고 있는 문제 의식입니다만은 이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 저도 뭐 저의 어떻게 보면은 저의 뭐 존재 내지는 저의 뭐 생존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뭐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좀 더 그 제3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과연 인문학 연구와 이렇게 사회과학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의 지원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한번 좀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가 드릴 수가 있겠고, 제 얘기의 결론이 여기에서 뭐 필요 없다, 우리는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한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이제 근원적인 것부터서 저는 이렇게 좀 같이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발제문에서 이제 그 보여주시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이공계 연구 혹은 이렇게 그 과학계 연구 혹은 이렇게 이것과 지금 현재 인문사회의 연구를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그 자료들을 봤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행정학 내에서도 이제 재정 이렇게 예산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다른 나라들, 다른 국가들, 특히 이렇게 선진국 OECD의 국가들을 비교를 해봐도 R&D 예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R&D 예산은 이렇게 그 이공계를 중심으로 한 거겠죠.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액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율, 이렇게 정부 예산 비율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성과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가 주도의 연구, R&D가 되어져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갖는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인문 연구 혹은 이렇게 사회 연구에 대한 이 예산을 늘리는 데에 대한 논리가 그러니까 이공계하고 비교해서 여기가 작다. 근데 사실은 어느 국가하고 비교를 해도 이게 좀 적다라는 논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다른 나라하고 꼭 뭐 비교한다 이게 떠나서 그 어느 만큼이 적고 어느 만큼이 많은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은 아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건 한 10분의 1이고 단가를 보더라도 뭐 7배, 8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낮은 수준에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꼭 낮은 수준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인문 연구와 사회 연구의 특성을 좀 더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든 아니면 데이터를 이렇게 그 수집하는 비용이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야 되는 것이지 이공계의 뭐 실험 실습 이렇게 자재비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상치시켜서 우리가 그 하나의 예산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논리가 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부 중심의 연구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나라이고, 지금 현재 인문사회 연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총액으로만 보더라도 한 10%인데 이것은 뭐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인문사회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뭐 이렇게 항상 뭐 하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단가로 봤을 때 뭐 1인당 뭐 저쪽은 뭐 1억 원인데 여기는 한 1,400만 원이다. 그러니까 7배, 8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공계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문계는 인건비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실어하고 싶은 얘기는 이 격차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이것을 늘리는 논리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대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연구를 특성화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공계 연구하고 아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비용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아까 이렇게 그 제안해 주신 혁신 공유 대학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좀 하겠고요. 제가 지금 논리가 지금 갑자기 좀 점프를 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인문사회 분야 연구 지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인건비 수준,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학생 인건비 수준이나 뭐 국가 차원의 지원 수준. 근데 저는 오히려 인문 연구,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 연구. 사실은 저는 또
그러니까 행정학, 그러니까 사회과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런지 몰라도 이들 간의 특성은 또 좀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연구재단에서도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인문연구, 사회연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차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이제 지원 형태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차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인문사회 연구에 대한 이렇게 정부 지원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공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 않는가.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인문 연구와 사회 연구를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통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인문 연구와 사회 연구라고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특히 공공재로서 제가 학문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부 지원의 이제 주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공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하지만 이 공공재에 대한 우리의 그 지원 노력과 그다음에 이 공공재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 공공재를 이렇게 생산하고 그다음 소비하는 이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은 인문 연구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사실은 인문학에 대한 열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강의 그다음에 서적 열풍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인문계 내에서 그게 실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반적인 이렇게 부흥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가, 그건 좀 아니었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제 사회과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제하신 자료에 보면은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예시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혁신공유대학이 좀 이렇게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난제들은 제가 이제 난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위키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난제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떤 답이 있다던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 연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가장 극명한 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수십조 원의 돈과 정책 연구를 해왔지만서도 사실은 그걸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과학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의 이 연구계가 어떻게 해왔었는지, 내지는 이런 지원을 하는 체제들, 문제를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과학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과연 이렇게 얼마나 기여를 했었는지. 물론 그동안에 이러한 노력도 없었으면 더 안 좋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서도 실제 이제 이런 연구의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혁신공유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특히 연구재단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학 및 학과 체제를,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대학 체제와 학과 체제를 약간은 좀 이렇게 넘나들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이야기하신 김기범 교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이렇게 SSK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그 종착역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인문학이든 아니면 사회과학이든 사회연구든지 간에 논문 중심의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연구 결과물들이 한 20여 페이지, 30여 페이지의 그런 연구 논문으로 나오는 식으로 됐었던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이렇게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 연구자 중심의 지원 체제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연구재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이야기가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이야기는 더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특히 인문학 이렇게 인문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렇게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더구나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신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준화된 결과물과 표준화된 평가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이공계의 연구와 그 다음에 인문 혹은 이렇게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좀 다른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같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공계 연구에 맞추어서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을 그대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풍토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마지막은 사실은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인문 연구, 사회 연구를 이렇게 먼저 좀 개별적으로 좀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물론 제가 아직은 이렇게 학문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서도 인문 연구와 사회가 이렇게 사회 연구는 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보고요. 특히 이렇게 미국의 체제를 보더라도 미국만 하더라도 NEH하고 NSF하고 이 포커싱하는 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백진경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영국의 체제에서도 보면은 인문학에 대한 지원과 사회과학에 대한 지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우리 인문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양적 성장은 꽤 해왔는데 이제는 좀 질적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그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예산이나 재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걸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이제 그 지금 현재 뭐 교육부 관계자나 혹은 이렇게 예산 당국이 보면은 뭐 항상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도 아까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토론자들이나 이렇게 토론하신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서도 하나의 이제 그 지원하는 체제들을 바꾸자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연구재단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보니까는 뭐 3개의 사업, 그 다음에 15개의 한 내역 사업들이 있는데 이 구조를 다시금 좀 재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우선은 그래도 조금 오늘 토론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물론 뭐 최근에도 뭐 BK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은 대학의 인건비와 그 다음에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회과학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보면 사회과학에서 무슨 뭐 사회적인 난제들에 대한 답을 바로 줄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카이브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경제학 내지는 이렇게 휴먼 비헤이비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 연구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료 수집과 그다음에 아카이브 축적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공재에 있어서 누구나 다 원하고 누구나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이제 아마도 이제 뭐 세 번째 다음 그 연구 그 이제 그 토론회 때 가서 얘기를 하시겠지만서도 이 사회적인 이 기부라든지 사회적인 이 연구에 대한 지원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업의 뭐 지원과 뭐 세제 지원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서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진짜 이게 좀 지원해야 되는 연구는 어떤 것들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렇게 저의 뭐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소외 연구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연구재단이라든가 국가가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의 그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 교수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성 교수님이 이제 그 사회과학 입장에서 이제 또 분석하신 것도 있고 또 일반적인 내용에 관해서도 느끼시는 걸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인문사회과학의 위기가 아니라 이건 뭐 전체적으로 보이는 대학의 위기가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토론 말씀 가운데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 지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제기했는데 이공 계열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냐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가 인문사에서 어떻게 필요한데 왜 부족한가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지 이공과 비교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서 이것은 좀 이제 그 논리적으로 좀 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이제 인문이나 사회나 다 이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제 해결하고 있는가, 즉 이제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든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연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지원의 우선순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이 세미나의 이제 부제가 미래 세대 학술 진흥을 위한 것이라서 사실은 그 학문 후속 세대의 지원이 최우선에 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은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지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문사회 우리가 같이 얘기하지만 인문과 사회도 이제 많이 다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일어난 그런 그 연구개발혁신법 이런 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공 위주로 뭐든지 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다 획일화시키는 이런 것의 이제 문제점도 아울러서 이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재영 교수님의 이제 발제를 통해서 이제 때로는 이제 발제문에 연관된 그런 토론도 있었고 아니면 발제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이제 좀 넓은 범위에서 토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예산 부분을 오늘 한정해서 이제 토론을 발표와 토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꼭 그 예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직이나 기구 문제 그리고 이제 연구 방향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이제 걸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의 토론을 듣고 일단 이제 발제하신 정재영 교수님께서 토론하신 말씀 가운데 사실 이제 답변하셔야 될 것도 있고 다른 것은 이제 답변이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요. 혹시 꼭 이제 답변을 하실 게 있으면은 지금 먼저 발제자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교수님. 네, 오늘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이 그 각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제 개인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뭐 다 코멘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봉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사실 줄탁동시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이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그 조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본다면 개별적인 연구자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부분에 저는 깊이 공감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학문 단위별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학문 단위가 모여진 또 이런 연합체를 통해서도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결국은 이제 보이스를 넘어서 결과적으로 변화로 이끌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공감을 하고 있어서 공감을 말씀드리고, 인사총의 조직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과총과 관련해서는 연구하고도 관련돼 있고, 저는 교육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교육 과정으로도 이제 상당히 자주 뵙게 되는데, 초중등 교육 과정에 과총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고, 재미있는 점은 과총이 하나의 조직인 것 같아도 또 교육 과정을 할 때는 또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토론을 격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의견을 강하게 또 얘기하시고, 또 외부적으로는 과총이 한 목소리로 내기도 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사회에는 이런 각 학문 분야별로는 이렇게 아까 학회를 통해서도 하고 계시지만 한 목소리를 내는데 조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이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해서 3차 토론 발표와 토론에 조금 더 기대가 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백진경 교수님, 토론 잘 들었고요.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은 뭐 거의 저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그 사례로 말씀해 주신 이제 연구소 운영에 사실은 지금 벌써부터 오랫동안 3번째 지정되셨다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융합 연구를 해오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까 융합 연구를 제안 드렸던 내용도 여러 가지 이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를 확대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융합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또 순수한 학문 분야에서는 또 순수한 학문을 또 높이기 위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또 다각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 말씀에 깊이 공감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단국대 성시경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그 많은 그 페이지를 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또 교수님은 3장으로 이렇게 또 깊이 있게 토론을 해주셔서 또 깊이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로 좀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디펜스를 하자면, 과기 분야와의 비교 자체로 인문사회 분야를 늘릴 수 있다라고는 뭐 저도 생각하지는 않고, 제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내용도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가라고 할 때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총액 기준으로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지금 연구실로 보면 같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가 교수 인건비도 다르고요, 맥시멈 단가가 다릅니다. 그것만 해도 좀 기분이 좀 상하는데, 우리 포닥의 월급도 다르고요, 그리고 석사급 연구원의 그 맥시멈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좀 기분 나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공계는 밤새서 일하고 인문사회는 밤 안 새냐, 뭐 이렇게 시간을, 개인 연구를 제가 뭐 시간 조사까지는 안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은 석사급 연구원으로는 다 같이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단가를 이렇게 달리하는 게 이제 맞느냐. 제가 오늘 단가의 금액까지는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분야를 80만 원을 주면 자연 이공계열에서는 2배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까 표현 저도 했고 우리 성시경 교수도 했지만, 문성합니다로만 문과라서 이렇게 조금 받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차별이 심하다. 그리고 그 차별이 점점 더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사실은 비교 대상이 없고 절대적으로 가치를 얘기한다면 사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얼마면 적정한가라는 인문계열 자체만의 그 연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정에서는 벤치마킹 연구가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분석해보고 차이가 무엇인지, 물론 이제 아까 세부 내용에서 이제 시설이라던가 장비, 그 재료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당연히 고려하고 서라도 그걸 제외하고도 10배까지는 너무 심하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정 분석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 교수님도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되고, 김규봉 교수님 말씀 그 토론 원고 중에 오늘의 이 자리가 예산 확보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논의와 더불어 예산 확보를 위한 이벤트가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총은 이벤트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외부로 보이스를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 행정학이라서 우리 성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이스가 나오지 않으면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문사회 분야는 너무 연구실에만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좀 더 이벤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백증현 교수님의 이런 도움이 절실하다. 그래서 우리도 외부로 디자인도 잘하고 전달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내실로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하나의 보이스를 조금 더 표출하고 또 필요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오늘도 중요한 장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언론에도 나오고 뭐 TV 뉴스에도 이게 9시 뉴스에 오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목소리가 오늘 교육부 학술진흥과 보이진 않지만 이제 이름은 있으신 거 보니까 교육부도 계시고 사회과학 단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사회과학 단장님이 힘을 내서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목소리를 좀 내는고 응원하고 함께 가고 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토론에 대해서 뭐 훌륭하신 토론이라 뭐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예, 여기 하나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뭐 아까 발표하신 거 가운데 사실 그 채팅으로 뭐 의견 들어온 게 있었는데, 신진과 중견 연구자 연구 그 단가를 3,600으로 잡으셨는데 2020년 아무리 봐도 2,00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디서 확인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제 보고서 하실 때 확인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제 더 다룬다면, 아까 성시경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결국은 이제 공공의 개입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예산을 국가에서 받는 거, 이게 이제 연구에 이게 뭐 속박이 되거나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칼럼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여기 발표 토론자나 아니면 여기 같이 참여하신 분께서 뭐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왜 필요한가, 사실은 이게 미래 학술 세대를 지원을 위한 이런 것이라서 여기에는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 토론회 때는 정말 그 후속 세대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정부 지원, 지금 지원 예산을 늘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그 학술진흥회에 무슨 영향이 갈까, 이 부분하고요. 아까 또 얘기하신 거 가운데 이제 난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뭐 연구하는 이런 문제인데, 제가 뭐 전에 중국의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실패 사례만 모아서 뭐 연구하는 그런 호반대학이라고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제 실패한 연구에 대해서 너무 그 책망이 많은 것이 아닌가. 연구라는 것이 결국은 자유롭게 해서 뭐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아까 아마 성 교수님이 지적하신 획일화된 평가 기준도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은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공공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자면은요. 예산을 이제 좀 더 늘리고 하자면은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융합이라든지 학제간 연구에서 그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인지과학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융합의 그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경영학하고 심리학하고 이렇게 이제 예술과 그다음에 문과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성장의 사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교육학과하고 경제학과하고 융합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걸 알지만은 교육학에서 어떤 분이 그것에 관심이 있는지 또 그게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역사하고 또 연관된 분야도 있고 그런 분야를 그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늘려가지고 늘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국회에서 책정할 때 새로운 분야로 강조해가지고 이런 분야를 하면은 우리 그 포용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정액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식 회장님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뭐랄까요, 예산 증액에 대한 어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얘기해 주셨고요. 예. 또 아까 예, 김기봉 교수님, 예, 그다음에 유행복 회장님께 기회 드릴게요. 아까 성진영 교수님이 굉장히 용감하고 뼈아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좀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연구재단에 있어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제가 이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건 뭐냐면 단위가 지금 대학 단위예요. 대형 사업도. 아까 김정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구가 대학 단위로 가능할까? 그리고 대학이 갖고 있는 울타리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에요. 지식은 플랫폼으로 소통되고 교류되고 소리가 자꾸 되지. 예, 자꾸 음소거가 되네요. 예. 예. 그러니까 플랫폼 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있냐는 거예요. 연구재단은 심사자들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경쟁을 해서 뽑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대학 단위예요. 그러려면 근데 지식은 연결이라는 것은 대학 단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넘어서 지역도 넘고 분야도 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이 체제에서 지식의 플랫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허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이 되고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성시경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뭐냐면 제가 연구자들에서 느낀 건데요. 선수하고 코치는 달라요. 뛰는 선수하고 연구자는 선수예요. 교육부나 이 연구재단은 그 정책 역할은 거의 못하는데요. 이거는 코치예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길을. 선수들은 길을 몰라요. 자기 연구만 해요. 그러려면 미래에 관해서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싱크탱크가 없어요. 그냥 경쟁시키지. 사업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 플랫폼하고 허브를 만들고 싱크탱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계속 똑같은 예산하고 사업만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구조 바꾸자는 거예요. 예, 김기봉 교수님,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좀 전에 또 같이 손을 드셨는데 위행복 대표회장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발표 토론에서 공부 굉장히 많이 했고요.
김규변 선생님이나 성시경 선생님이 또 뼈 때리는 소리도 하셔서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선 오늘 정재현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에서 선정률 있잖아요. 과제 선정률. 그게 이제 문과와 이과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청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행되고 있는 과제가 과제당 비용은 빼더라도 연구비는 빼더라도 아까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쪽 과학기술 쪽이 2,559 과제고 이쪽이 1,074 과제거든요. 그럼 반이 안 되고 2.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교수 숫자는 과학 분야가 한 4만 명 되고 인문사회 분야가 합해서 한 3천 명 되거든요. 그럼 이건 절대적으로 선정률이 사실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아까 그런 식으로 신청 과제하고 따지면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연구재단에 신청된 걸 가지고서 지금 통계를 낸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국가 R&D 예산이 한 27조 되지만 민간 예산까지 하면 100조를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밖에 민간 분야에서 들어오는 70조 이상은 거의가 과학기술 분야거든요. 그것이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격차, 수백 배의 격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알려져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점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포용 성장을 얘기하고 선도국가로 성장을 한다면 더 이상 인문사회 분야가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소외 상황 속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 오늘 또 얘기를 했잖아요. 난제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뭐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지 돈만 달라고 해서 돈이 오느냐. 맞습니다. 절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우리가 흔히 키스텝이라 얘기하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한국연구재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텝 등등 엄청나게 많은 그 과학 분야에는 연구기관들이 있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4개 기관만 해도 학술 정책을 연구하는 인원이 1,000명에 육박하고 투입되는 돈도 1,000억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뭘 연구할 것인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 해서 학문의 미래를 열고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정책 과제가 나왔을 때 비로소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연구 과제가 나와서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확실히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위성을 알고 있고 지향점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주제가 학술 연구에 관한 주제입니다만 오늘 그리고 김기봉 선생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학문의 미래를 열어갈 이런 학술 정책을 연구할 그런 기구를 만들고 할 그런 예산도 바로 올해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냐.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갖고 쳇바퀴 돌듯이 아까 김 교수님이 뼈 아프게 얘기했습니다. HK, BK 아무리 해봐야 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지 않냐. 그걸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유행복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마무리 발언처럼 이제 돼버렸는데요. 오늘 제가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해서 지금 6시 3분이 됐네요. 3분이 초과됐는데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에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연구재단 이강재 본부장님이 카메라 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셔서 말씀을 들으면 아마 또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소개만 드리고 다음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음 달에는 조직과 기구에 관한 토론회를 계속 이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책 전반에 관해서 마무리 세미나를 할 텐데 그때 다시 참여했던 모든 분을 모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 그리고 또 참여해서 발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제 유선으로 멀리서
참가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